네, 뭐하고 사나 뭐 먹고 사나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죠. 유한솔의 오늘 뭐 사니 이어집니다. 자, 오늘은 가족 간 재산 상속 승계 이런 얘기 좀 해볼 텐데요. 신탁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신관식 우리은행 신탁부 부부장님 함께하고요. 일타 수강생 박진아 아나운서도 변함없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잘 오셨습니다. 일선에서 금융업무 보시면서 시니어분들 정말 많이 만나고 계실 텐데 예. 요즘 이런 뭐 재산 상속 증여 관심 있는 시니어분들 정말 많이 계시죠? 예, 첫 번째는 재산 승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예.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려운 용어인데요. 살아생전에 재산을 물려줄 때는 증여라고 하고요. 네.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물려줄 때를 상속이라고 하는데 예. 증여와 상속을 함께 말씀드리는 것이 한 재산 승계라고 볼 수 예. 있습니다. 최근에 이 재산 승계가 관심을 갖고 각광을 받는 이유는 거액 자산가뿐만 아니라 네. 우리나라 똘똘한 집 한 채를 갖고 있는 중산층 분들도 상속세라든지 예. 세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하는 분들이 57년생부터 60년생까지예요. 네네네. 베이비붐 세대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이 60대 후반이거든요. 그럼 조금 있다가 몇 년 후부터는 돌아가시기 시작하는 예. 그런 부분에서 많은 고민이 있다라는 정도고요.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은 부모를 마지막으로 봉양하고 예. 그리고 자식들로부터 이제 조금 봉양을 못 받는 첫 번째 세대이기 때문에 네. 은퇴 설계뿐만 아니라 재산을 어떻게 물려줄까라는 네. 부분에서 관심이 많으시다라는 부분에서 유언대용 신탁을 찾아주고 계시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막 이제 은퇴 시장에 진입한 분들인데 또 저희 부모님 세대잖아요. 그러니까요. 고민들이 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게 평생 모아온 재산을 막상 처분하려고 하면 자녀들의 뭔가 상태, 형편 반응에 따라서 또 달라질 것 같거든요. 그러면 상속, 재산 문제로 갈등하는 사례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예, 재산 가지고 이제 상속 재산 가지고 네. 갈등하는 사례가 크게 4가지 정도가 있어요. 예. 원래는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그냥 뭐 유언이든 뭐 신탁이든 안 해놓고 그냥 돌아가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예. 그러면 나머지 상속인들, 특히 자식들끼리 협의해서 나눠 가져야 되는데 협의를 못하는 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건들이 약 3천여 건에 이르러요. 법원까지 가서 분할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특히나 최근에는 이제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잘 안 돼가지고 네. 예. 자식들끼리 싸우는 경우가 흔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로 부모님 재산 가지고 상속인들끼리 협의가 되지 않아서 많은 어떤 갈등이라든지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들이 많아졌다라는 게 현재 현실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사실 뭐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만 요즘은 그 피보다도 돈이 진하다. 조금 서글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인데 자, 아무튼 그래서 이런 가족 간 갈등을 좀 피할 수 있다면 피해 봐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살아생전에 신탁 계약을 체결하는 유언 신탁 대용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이 아마 주된 주제가 될 것 같은데 일단 정확히 어떤 개념인가요? 유언대용 신탁의 말 속에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유언을 대신하는 신탁이라고 보면 될 것 예. 같고요. 유언대용 신탁은 신탁법 개정으로 2012년도부터 생겨났기 때문에 예. 불과 지금 13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예. 그런데 신탁, 특히나 유언대용 신탁은 살아생전에 본인 재산을 수탁자, 은행 등 금융기관에 맡기고 예. 관리 운용하면서 거기서 발생하는 뭐 이익이라든지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본인이 받아가시는 거고요. 다만 다른 금융계약과 좀 다르게 예. 본인이 사망했을 때 이 네. 재산을 누구한테 줘라 오. 지정해 놓고 예. 돌아가시면 그 지정된 사람에게 수탁자가 예. 이 재산을 이전하는 제도가 바로 유언대용 신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살아생전에 신탁 재산을 맡기는 것부터 해서 네. 운용 관리도 지시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해지도 가능하고 그리고 또 받아가는 사람을 A로 지정했는데 B로도 옮길 수 있고 다 옮길 수 있는 네네. 그런 분은 자유롭고요. 다만 돌아가셨을 때 마지막으로 지정된 수익자한테 이 재산이 옮겨지는 예. 신탁, 그 기능이 추가된 신탁이 유언대용 신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살아있는 동안에는 본인이 수익자가 되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신탁 재산을 상속하는 그 과정들, 뭐 운용 방식에서 좀 유연성을 기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습니다. 그럼 기존에 이제 이게 대체하게 되는 유언장이라든지 생전 증여 방식과 비교했을 때 이런 점들 말고 또 다른 장점이 있는 걸까요? 예, 유언과 유언대용 신탁은 어떤 유언을 남기신 분이나 신탁을 남기신 분 모두가
돌아가시게 되면 이 재산이 거기에 기재된 예. 수유자 또는 수증자, 수익자한테 가는 거는 효과는 동일합니다. 동일한데요. 예. 유언 같은 경우에는 이 민법상 네. 여러 가지 형식적으로 그리고 요건상 되게 까다롭게 보거든요. 예. 유언을 자유롭게 남길 수는 없고요. 그렇다고 알려져 손으로 남기든가 자필 증서를 하든가 녹음을 하든가 네. 또는 비밀 증서로 남기든가 예. 또는 공증인을 찾아가서 공정증서 유언을 남기든가 예. 또는 긴급하게 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어떻게 돌아가시기 직전에 남기시는 구수증서 유언이 있는데 예. 자필 증서 유언을 제외하고는 증인이 2명 이상 필요하거든요. 아, 그리고 자필 증서 유언은 그 오늘 날짜, 연, 월, 일을 예. 또 써야 되고 그리고 재산 목록도 다 손으로 다 써야 되고 워드나 또는 그 한글 파일이나 예. 컴퓨터로 쓸 수는 없거든요. 네, 절차가 그런 좀 부- 복잡하다는 기존의 단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효력을 발생시키려면 복잡하고 엄격한 요건이 있는데 네. 반해서 유언대용 신탁은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이 계약서가 이미 법률적인 검토가 끝난 계약서예요. 예. 그러니까 이 재산을 맡기는 내역 그리고 향후에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네. 그리고 본인이 돌아가시면 누구한테 줄 것인지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수수료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만 확인하셔서 자필로 서명하시면 끝나는 문제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간편하다, 효율적이다. 그리고 또한 돌아가시게 되면 예. 수탁자가 재산을 관리하다가 사후 수익자한테 직접 넘기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서 유언은 돌아가시게 되면 이걸 넘기시는 분들을 유언 집행자 또는 이걸 넘기시는 분들이 따로 필요한 부분들이 예. 있거든요. 네네. 이런 부분을 수탁자, 은행이 대신해서 넘어가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넘어갈 수 있다라는 네. 점이 특징입니다. 기존 유언장의 방식이 아주 이제 복잡한 절차들을 쭉 설명해 주셨는데 이런 점들도 굉장히 간소해졌고 또 어떤 상속 재산을 운용하는 방식이 좀 효율적이고 유연하고 신속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최근에 이제 유언 신탁 대용에 많이들 주목을 하고 계시고 5년새 가입자가 좀 많이 늘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최근에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일까요? 이 최근에 이제 시장 규모가 성장하는 거는 저도 조금 놀랄 예. 정도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보면은 한 약 8,800억 원 정도의 시장이었는데요. 지금 2025년 4분기 기준으로 보면 한 4조 1천억 원 오. 정도의 오. 시장이니까 네 약 배가 4배 넘게. 정도 뛰었고요. 실제로 내년에도 그리고 내후년에도 한 연평균 한 10%포인트 이상씩 성장하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 네. 전망하고 있습니다. 계속 네. 성장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다. 유언대용 신탁을 맡기는 사람들의 나이대가 궁금한데요. 60대가 많을 것 같기도 하고요. 나이대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고액 자산가들만 하는 건지 어떤가요? 그러니까 그런 선입견이 있지요. 네. 네, 그런 선입견이 있는데 유언대용 신탁 먼저 말씀드리면 최근에 예. 수탁자라고 하는 은행들이 네. 유언대용 신탁의 최저 가입 금액을 계속 낮추고 있습니다. 어떤 은행 같은 경우에는 최저 가입 금액을 1,000만 원으로 하는 은행도 있고요. 네. 어떤 수탁자 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더 낮추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유언대용 신탁 가입하시는 분들이 네. 꼭 고액 자산가, 초고액 자산가, 초고액 소득자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일정 정도 니즈가 있으면 예. 가입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 거액 자산가만 가입한다 이런 부분은 좀 선입견인 것 같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유언대용 신탁 같은 경우에 상속과 사망 그리고 재산 승계 예. 이런 걸 다루다 보니까 이제 젊으셨을 때는 그런 생각을 잘 안 하잖아요. 네. 4, 사후 50 고민이 좀 다른 쪽에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60대 이상 특히나 65세 이상 시니어 분들이 유언대용 신탁을 찾는 경우는 네. 많다. 오. 그거는 대부분의 80% 이상 분들이 65세 이상의 시니어 분들이 찾으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이대가 많다고 하시니까 이제 좀 생각을 해볼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고령층의 치매 유병률이 꽤나 높습니다. 국내 치매 환자 수가 120만 명을 넘고 이분들이 지금 보유한 자산이 153조에 달한다고 하는데 예. 일단 치매 발병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이 유언장과 관련된 다툼의 여지도 더 많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어떻게 유리해질 수가 있을까요? 예. 이거는 유언대용 신탁뿐만 아니라 유언과 다른 금융계약들도 함께 설명드리는 게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치매보험, 간병보험, 그리고 유언대용 신탁에 치매를 대비하는 신탁, 그리고 유언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이게 효력이 있고 금융계약과 신탁계약과 유언으로서 효력이 있으려면 예. 치매 전에 하셔야 되는 겁니다.
치매 전에 하셔야 되는데 예. 또 이런 계약을 할 때 치매를 생각해서 치매 전에 하셔야 되는데 일반적인 금융 상품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는 치매 후가 되면 네. 처분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예. 이런 부분을 누구한테 맡기는 것조차도 조금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치매가 걸리신 분들의 재산이 예. 묶이는 상황, 오. 그 재산이 묶인 재산을 치매머니라 하고 네네. 예. 이런 재산들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서 경제 선순환이 안 될 거 아닙니까? 묶여 있으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보험이라든지 유언이라든지 유언대용 신탁은 치매 전에 하셔야 된다. 예. 그런데 유언대용 신탁이 효과가 있는 것은 네. 치매 전에 하시는데 네. 계약을 맡기시고 재산을 맡기시는데 치매에 걸리시고 난 다음에는 네. 계약서상 신탁 관리인, 네. 지정 청구 대리인 이런 사람들을 지정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지정해서 치매에 걸리셨을 때 신탁 관리인이라든지 지정 청구 대리인이 이분들을 위해서 치료비, 예. 의료비, 간병비 그리고 일정 정도 재산 처분에 관련된 예. 비용들을 이분한테 줘서 쓸 수 있게끔 이런 제도들이 있으니까 네. 치매 머니를 조금 완화시키는 제도 그리고 치매 상태에 걸렸을 때 네. 치매 머니가 묶여가지고 경제 선순환이 안 되는 제도는 유언대용 신탁을 조금 네네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뭐 수익자 본인이 또 치매 환자 본인인 부분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네. 예. 자, 최근에 관심을 모은 이런 판례도 있습니다. 신탁 대상을 부동산으로 하고 그 처분 대금을 나중에 상속을 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대금을 상속한 거기 때문에 상속세는 물지만 취득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판례가 나오면서 일종의 네. 뭐 절세 효과 이쪽으로도 주목받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어떤 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그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가 나옵니다. 예. 네. 그런데 만약 그 재산이 부동산이라면 네. 상속인들이 나눠 갖거나 아니면 지정해서 받거나 할 때 상속인 명의로 등기가 되고 소유권이 이전돼야 되죠. 예. 그리고 나서 상속인이 파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돌아가신 분이 있으면 상속인이 상속세 및 취득세를 내고 예. 그리고 팔게 되는 경우인데요. 네. 네. 유언대용 신탁으로 들어올 경우에는 그 재산을 맡기신 분이 이렇게 계약해 놓으신 거예요. 내가 죽게 되면 내가 맡긴 부동산을 자녀에게 주기 전에 수탁자 너네 은행들이 팔아서 현금으로 예. 현금으로 수익자한테 줘라라고 했을 경우에는 과거에는 세무서에서 이거 실질상 판 대금이 상속인들 수익자한테 가니까 네. 상속인들이 취득세도 내고 상속세도 내라 했던 건데 수익자 또는 상속인들은 신탁에서 대금을 받는 네.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취득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네. 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서 유언대용 신탁을 활용해서 신탁 내에서 처분해서 팔아가지고 수익자한테 넘기면 수익자는 취득세는 안 내도 되는 그런 분을 판매가 나왔고요. 다만 상속세는 내야 된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판례에 대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매력적인 점들을 좀 주된 설명을 해주셨는데 가입 시 유의해야 될 점도 저희가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금융재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융기관 투자에 따라서 이제 원금 손실이라든지 이런 리스크는 좀 열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신탁이라는 게 돈이 들어오거나 어떤 재산이 들어오게 되면 예. 투자하거나 운용하거나 관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금전 같은 경우에는 뭐 발행어음이라든지 RP라든지 예. ELB라든지 ELS라든지 ETF라든지 이런 투자형 상품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원금 보장되지 않고요. 신탁은. 예. 그리고 예금자 보호도 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유언대용 신탁 같은 경우에 유류분에서 제외된다 이런 오해가 있으신데 네. 유언과 마찬가지로 유언대용 신탁 남기시더라도 여러 가지 유언과 동일하게 어허. 상속 분쟁의 요소, 네. 유류분이라든지 어떤 이런 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산정 유류분- 대상이 된다. 그렇습니다. 산정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조해서 말씀드릴 네. 거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치매에 걸리시기 전에 인지 능력이 네. 똑바른 상태에서 예. 해야 된다. 그 이후에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무효라든지 네. 어떤 취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네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여기에 뭐 이제 중도의 지시 위약금 문제도 있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계획을 잘 세워서 접근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유언 신탁 대용에 대해서 신관식 우리은행 신탁부 부부장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